안녕하세요. 북카페 별관의 별관직입니다. 저희 슬로건처럼 함께 더해지는 깊이 있는 시간 되길 바라며 오늘의 독서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펼쳐볼 책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보통 돈 이야기라고 하면 복잡한 숫자나 그래프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책은 조금 다른데요. 저자는 돈 문제는 재무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라고 말하죠. 우리가 돈 앞에서 왜 흥분하고 왜 두려워하며 가끔은 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 그 내밀한 인간의 마음을 아주 흥미롭게 파헤친 책이죠. 자, 오늘도 북카페 별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5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임에서 가장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실 20대 공무원 은진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지입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친구들이 코인이다, 주식이다 할 때마다 저만 뒤처지는 것 같다 늘 불안했거든요. 이 책 보면서 저 같은 쫄보도 틀린 게 아니라는 위로를 좀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융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돈을 지켜봐 오신 50대 은행원 정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으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수십억 자산가인데도 벌벌 떠는 분이 있고 평범해 보여도 진짜 알부자인 분도 계시고요. 책에 나오는 인간 심리가 제 일터에선 매일 일어나는 현실이라 오늘 할 말이 참 많네요. 네, 정말 기대되네요. 이어서 하루하루가 곧 실전 경영이자 생존인 40대 자영업자 태호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당 운영하고 있는 태호입니다. 자영업자한테 돈은 꿈이 아니라 당장 막아야 할 방패거든요. 이 책에서 생존 이야기가 나올 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늘 제 짠내나는 생존기 좀 풀어볼게요. 네, 환영합니다. 다음은 30대 인디밴드 멤버 서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준입니다. 통장 잔고는 가볍지만 꿈은 무거운 사람인데요. 사실 돈 때문에 음악을 포기해야 하나 싶을 때가 많았어요. 돈이 주는 자유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오늘 선배님들 지혜를 좀 얻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깊은 연륜을 가진 70대 경숙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숙이라고 합니다. 짧게나마 살아보니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음 편한 게 최고더라고요. 늙은이의 옛날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감사해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분위기를 좀 풀어볼까요? 1장의 제목이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입니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소비나 투자가 당사자에게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들이 볼 땐 돈 낭비라고 핀잔 주지만 내 삶의 경험에 비춰볼 때 나한테는 정말 합리적인 소비나 투자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말해볼까요? 우리 며느리가 집에 오면 기겁을 해요. 제가 쌀이랑 휴지, 라면 같은 생필품을 방 하나에 꽉 차게 쟁여두거든요.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 마트 가면 다 있는데 왜 돈을 묶어두세요?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전쟁도 겪었고 보릿고개 때 쌀독비는 공포를 알거든요. 통장에 숫자 찍힌 것보다 집에 쌀포대 쌓인 걸 봐야 잠이 잘 와요. 저한테는 이게 마음의 평화를 사는 비용입니다. 경숙님 말씀 들으니 이해가 확 되네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시발 비용이라고 하죠? 스트레스 받은 날 5만 원짜리 호텔 빙수 사 먹는 거요. 엄마는 그 돈이면 순댓국 몇 그릇이냐 하시는데 저는 공무원이라 큰 돈 벌 기회는 없잖아요. 대신 그 빙수 한 그릇이 저를 일주일 더 버티게 해주는 정신적 치료비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제일 가성비 좋은 투자예요. 치료비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저도 비슷한데 저는 집에 수백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샀거든요. 아내는 좁은 집에 웬 흉물이냐, 가게 월세나 내라고 잔소리했는데 저는 몸이 재산이잖아요.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집에 가서 거기 누워있는 30분이 없으면 다음날 출근을 못해요. 남들이 보면 사치품인데 저한테는 이게 내일 다시 일하기 위한 연료이자 생존 장비입니다. 네,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책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비이성적인 소비는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조금 뼈아픈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갈구하는 타인의 인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에 페라리의 역설이라는 게 나오죠. 사람들은 페라리를 보며 와, 차 멋지다 라고 하지 와, 운전하는 저 사람 멋지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남들한테 좀 돋보이고 싶어 샀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줘서 허무했던 경험 솔직하게 고백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이고, 이거 제 얘기네요. 제가 식당 처음 열었을 때 잘 나가는 사장님처럼 보이고 싶어서 무리해서 외제차를 중고로 하나 뽑았어요. 동창회 때 딱 끌고 갔죠. 친구들이 오, 태호 성공했네 하고 차 구경 한 5분 하더라고요. 그러고 끝이에요. 술자리 내내 차 얘기는 안 하고 자기들 주식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사람들은 내 차를 보면서 나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저 차를 탄 자기 자신을 상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요. 결국 유지비 감당 안 돼서 1년 만에 팔았는데 진짜 부질없더라고요. 아, 저도 비슷한 거 있어요. 밴드 하니까 홍대에서 좀 폼 잡고 싶어서 빚내서 엄청 비싼 빈티지 기타를 샀거든요. 무대 올라가면 관객들이 와, 저 기타 하고 알아줄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관객들은 그냥 오늘 노래 가사가 너무 슬펐어요. 이 말만 하더라고요. 악기가 얼마짜린지는 저만 중요했던 거죠. 남의 존경은 물건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책 내용이 진짜 공감 같습니다. 모임분들 이야기 들으니 위로가 되네요. 저도 첫 월급 받고 명품 가방을 할부로 질렀거든요. 친구 결혼식 때 들고 갔는데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오히려 가방에 뭐 묻을까 밥 먹을 때도 무릎에 올려두고 먹었잖아요. 국물 튈까봐 전전긍긍 하면서 내가 이 가방을 나를 위해 산 건지 남의 눈을 위해 산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결국 그 가방 지금은 장롱 속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서 돈을 쓰는데 정작 그 비싼 물건은 너무 화려해서 주인인 나를 가려버립니다. 타인의 시선을 돈으로 사려 할 때 우리는 가장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 저자는 성공과 실패에는 언제나 통제 불가능한 운과 리스크가 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 운일 수도 있고 망한 게 꼭 내 탓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진짜 운이 좋아서 넘어갔다 싶었던 아찔했던 돈에 관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제가 은행원으로서 고백하자면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권유해서 펀드 가입하신 고객분들이 수익이 엄청났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투자의 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 그냥 시장이 미친 듯이 오르던 시기였던 거예요. 제가 잘 고른 게 아니라 눈 감고 찍어도 오르는 장이었던 거죠. 반대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폭락한 건 제 잘못이 아니었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실력을 과신하지 말자. 시장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간다. 이 책이 말하는 게 딱 그거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운이 좋아서 안 망한 케이스인데요. 작년에 친구 따라 코인을 샀다가 마이너스 50%까지 갔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앱을 지워버리고 잊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원금이 회복됐더라고요. 제가 버틴 게 아니라 그냥 비밀번호 까먹고 앱 지운 덕분에 강제 장기 투자가 된 거죠. 와, 비밀번호 까먹은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저는 음악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정말 공들여 만든 노래는 묻히고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재미로 만든 노래가 유튜브 쇼츠 같은 데서 터질 때가 있어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내가 잘해서 떴다고 자만하지 않으려고 해요. 언제든 다시 운이 닿을 수 있다는 리스크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은지님의 비밀번호 망각이 최고의 투자 전략이었다니 정말 웃픈 현실이네요. 3장에서는 충분함을 모르면 결국 다 잃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골대와 목표가 계속 움직이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자산이 딱 이 정도 모이면 월급이 이 정도면 더 욕심 안 부리겠다 하는 나만의 욕망 정지선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게 하나 더 내고 프랜차이즈 만들고 예전엔 그런 꿈을 꿨는데요. 이 책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의 정지선은 우리 가족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안 하고 1년에 한 번 문 닫고 여행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가게 늘리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제 간이 나빠지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끝없이 더 많이를 외치다가 파멸하는 것보단 조금 부족해도 밤에 두 다리 뻗고 자는 삶을 선택하려고요. 저도 비슷해요. 뮤지션으로 대박나면 좋겠지만 제 정지선은 알바 안 하고 음악만 해서 월세랑 식비 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상 벌려고 하기 싫은 음악을 억지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충분함을 아는 게 가장 큰 부자라는 말, 진짜 예술가한테 필요한 말 같아요. 와, 멋지셔요, 다들. 제 정지선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장래비까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 이상은 다 욕심이고 짐이더라고요. 가진 걸 움켜쥐기보다 지금 있는 걸로 자식들 밥 한 끼 더 사주는 게 저한텐 충분한 행복입니다. 경숙님 말씀이 정답이네요. 제가 만난 고객 중에 수백억 자산가인데도 매일 주식창 보면서 화내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는 충분함이 없는 거죠. 반면에 은퇴하고 연금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화초 가꾸는 분들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여요. 비교를 멈추는 순간이 진짜 부자가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욕망의 정지선이 곧 행복의 시작선이라는 말씀들이네요. 사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넌 부족해, 더 가져야 해 라고 속삭입니다. 이 소음 속에서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외칠 수 있는 능력. 어쩌면 이게 투자의 기술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현대인이 갖춰야 할 최고의 생존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존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책의 핵심 주제인 버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5장에서 저자는 부자가 되는 방법과 부자로 남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죠. 부자가 되려면 낙관이 필요하지만 부자로 남으려면 편집증적인 두려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공격적으로 벌어서 늘리는 것과 지금 있는 돈을 안 까먹고 지키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어렵게 느껴지세요? 아이고, 저는 무조건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늙으니까 사기꾼도 많이 붙고 자식들이 힘들다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이 책에서 살아남는 게 전부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IMF 때 남편 회사 부도 나고 집 넘어갈 뻔했을 때 제가 장롱 깊숙이 모아둔 금반지랑 현금 뭉치 꺼내서 막았거든요. 남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현금 쥐고 버티는 힘이 결국 가정을 살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공격적인 투자는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이 돈 안 까먹고 버티는 게 제 목표예요. 지키는 건 자신 있는데 불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공무원 월급이 뻔하잖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니까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되는 느낌?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래저래 겁이 나서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긴 해요. 근데 책에서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당장 큰 돈 못 벌어도 그냥 꾸준히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자영업 하다 보니 수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요. 장사 잘 될 때 가게 확장했다가 망하는 형님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한 번 삐끗하면 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장사 잘 된 날에도 절대 기분 내서 돈 안 씁니다. 언제든 다시 손님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심을 항상 가지고 비상금을 모아요. 이 건강한 편집증이 저를 지금까지 망하지 않게 해준 비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투자라고 하면 화려한 수익률 그래프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아주 지루하고도 고독한 인내의 시간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아야만 복리의 마법도 일어날 테니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자는 돈이 주는 최고의 배당금은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당장 생계 걱정이 사라져서 내일부터 24시간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딱 하나예요. 알람 안 맞추고 자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문 여는 걱정 없이 아내랑 집 앞 공원 산책하고 브런치 먹는 거요. 지금은 아파도 문 열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거든요. 책에서 말한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하는 감각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말,
진짜 절절하게 와닿아요. 제가 돈 버는 목적은 결국 그 알람 없는 아침을 사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저는 거절할 자유를 사고 싶어요. 지금은 돈 때문에 하기 싫은 행사를 뜰 때가 있는데 자유가 생긴다면 저 이 음악은 안 할래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래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남의 스케줄에 끌려다니지 않고 제가 주도하는 하루를 사는 것. 그게 제 꿈입니다. 와, 거절할 자유. 멋있네요. 저는 목적 없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지금은 주말에도 자기 개발해야 하나, 재테크 공부해야 하나 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강박이 있거든요. 돈 걱정이 없다면 그냥 멍하니 카페에 앉아서 사람 구경하고 읽고 싶은 책 실컷 읽고 싶어요. 생산적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을 자유.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사치일 것 같아요. 저는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네요.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 할머니 말고 맛있는 거 사서 같이 여행 가고 이야기 들어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돈이 주는 자유가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5분의 이야기, 정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벌고 모으는 이유는 통장의 숫자를 늘려서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나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건 하우절이 말했듯 돈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한다는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자유로운 부자가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북카페 별관 오늘의 모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책은 고전소설 조지 오웰의 1984인데요. 작가님이 2025년에 사셨나 싶을 정도로 현실과 닮은 부분이 많은 책입니다. 고전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혹시나 유명하다는 고전 나만 안 읽었나 싶어서 얘기도 못하셨던 비밀스런 부끄러움도 내려놓으시고 각자 집에서 편하게 읽으시고 우리 온라인 독서 모임인 북카페 별관에서 또 재밌게 이야기 나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